예, 부동산 자산관리론 1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투자자가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 업체에 제안 요청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회사나 자산관리자가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가 자산관리회사를 하나를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위탁관리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 강의한 129쪽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를 선정한 후에는 투자자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서 또는 부동산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이제 본 계약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설명, 임대 수수료 규정, 관리 업무 시방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첨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계약서 내용 가운데 기본적인 항목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약서 전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계약서 전문에는 이제 이해관계인들과 투자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좀 쉽게 계약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소유주와 등기상의 명의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주가 될 회사 또는 개인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인의 소유자와 1인의 자산관리자의 계약인 경우에는 전문이 쉽게 구성될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금융기관에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투자한 물건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는 펀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소유주로 명시가 되지만 실제 운영의 주체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전문에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업무의 범위 및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또 관리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사항,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점도 이제 명확히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산상의 비용 승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산관리자가 임대차 계약, 용역 계약, 그리고 기타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계약에서도 이제 위탁자 또는 뭐 소유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 범위를 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회계를 마감한 후에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매월 며칠까지 수행해야 하고 그다음에 회계장부 등의 보고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재를 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업무의 범위 및 권한 위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 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임대 수수료 그 규정을 갖다 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적으로 임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 자산관리 회사가 독점적으로 임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소유주와 동일한 권리로 임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 계약서의 내용 중에 이제 법적 기술 자격자 선임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그 기술 자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격자 선임에 대해서는 위탁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적인 법적 기술 자격자 선임에 대해서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하고 투자자의 승인을 얻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탁관리 계약서에는 이제 자산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위탁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기술 자격자를 선임하고 기술 자격자를 관리하는데 좀 신중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법적 기술 자격자 선임 기준은 부동산의 규모와 설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기술 자격자 선임 기준을 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 설비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용량 1000kW 이상의 경우에는 전기 안전관리사 1인 그리고 안전관리보조원 2인이 이제 필요하고요. 5,000에서 10,000kW 사이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사 1인과 안전관리보조원 1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000kW 미만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사 1인을 두어야 하도록 이제 전기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기술자격자 선임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소방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이 어떤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경력 등의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 자격자 선임 기준을 자산관리자가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위탁관리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계약서에 표기된 각 부분의 건물에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제3자에게 일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업무가 수반되는 관리 업무는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업무를 위탁한 제3자의 관리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위탁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산관리자에게 그 제3자를 교체하거나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자가 제3자에게 일부 위탁할 때에는 투자자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위탁관리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성 업무의 승인이 또 위탁관리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성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도 크고 부동산의 원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투자자의 승인을 꼭 받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대수성 공사 같으면 투자자의 승인을 꼭 얻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그 대수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 군, 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다음에 장부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의 매각 시점에 멀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공사는 매수자와 협상을 통해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수자가 정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매수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건물 매매 가격에서 감액 요소를 지정해 가지고 매수자와 최종 매각 가격을 협상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보수 공사도 관리 비용으로 계상해 가지고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하면 되긴 하지만 간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투자자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부담인데요. 비용의 부담, 뭐 금전 문제니까 그 위탁자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정확히 규정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자산관리자가 청구를 하고 위탁자가 일정한 지급일을 정해가지고 그 지급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위탁자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정확히 규정해야 할 비용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료, 뭐 유류, 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 그리고 제세 공과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하는 그 소모품, 수선비, 정기점검 보수비 등이 있고요. 위탁자가 외주를 승인해가지고 자산관리자가 시행한 개선 공사비, 보수비, 그리고 그에 따른 자재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 계약서에 정말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수도, 광열비. 그래서 광열비는 빛하고 열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포함을 할 때 광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또는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외주가 불가피하여 자산관리자가 위탁자와 합의하여 외주 시행한 일체 비용, 이것도 이제 그 자산관리자가 청구를 하고 위탁자가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관리 업무 및 임대 대행 업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일정 지급일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이제 보험의 가입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가 필요한 보험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제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근데 만일 투자자가 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발생한 손해는 자산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뭐 이런 조항이 또 계약서에 포함이 돼야 좀 바람직할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이제 피보험자, 즉 다시 말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다가 자산관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자산관리자가 포함되면 사고 처리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구상권 청구로부터 서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를 피보험자로 등재시키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뭐 보험사가 자산관리회사의 모든 계좌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자산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 있죠. 그러면은 대상부동산의 운영, 이 자산관리회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수습하고 뭐 임차인의 피해, 불만 파악하고 하는 게 이제 자산관리자인데요. 자산관리자가 위태롭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상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직접적인 원인이 자산관리자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자, 8번째 이제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고지 기간 이전에 상대방에게 해약 의사 그리고 해약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위탁관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의 기밀 누설, 업무 방해 행위, 부동산 내 문서 또는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그리고 고의 또는 선량한 업무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해서 대상 부동산 또는 대상 부동산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때, 그리고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관리 업무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관리 대상 부동산의 담당자 배치 및 교체를 하면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조직 구성이나 투입 인력에 대해 투자자와 합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투자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통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자산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자산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 종업원의 근무행위로 인하여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예방과 통보와 관련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산관리자가 사고를 예방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조항이 이제 위탁관리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자산관리자는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사고의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구두보고를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산관리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후 수습에 안전을 기해한다라고 하는 조항도 들어가야 될 테고요. 자산관리자는 대상 부동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도 이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3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위탁받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산관리자가 신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지사항도 이제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자산관리자가 관리 업무를 위탁한 제3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종업원, 그 제3자의 종업원은 자산 소유자의 건물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조항도 이제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뭐 건물 내 근무자 또는 입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뭐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보안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술하는 행동을 하는 행위, 사전 허가 없이 위탁자가 지정한 제한구역, 또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기타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위탁관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과 훈련에 대해서도 이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가 법률에 명시된 직무교육, 이걸 위탁자의 승인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계약서에 직무교육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랄까요, 업무를 갖다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률에 명시된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의 승인 없이도 자산관리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 의한 건물의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투자자는 자산관리자의 종업원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뭐 이런 필수 훈련과 각종 교육에 참가하고 뭐 휴가 가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되고, 이때 자산관리자는 결혼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인력이 비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약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계약 기간 중에 자산관리자의 종업원이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자산관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즉시 중지시키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의 귀속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자료 이런 것들은 위탁자에게 귀속이 되고 약정한 기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3년 동안 그 자산관리자가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상의 내용에 추가적인 특약을 첨부해가지고 이제 위탁관리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그 위탁관리 수수료 이런 조항도 위탁관리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또는 이제 첨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탁관리 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산관리 업무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그리고 임대차 관리 뭐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의 인수인계는 두 가지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 투자자가 신축한 건물, 또는 기존 건물을 신규로 인수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계속 관리 중인데 그 건물을 갖다가 기존의 기존의 자산관리 회사로부터 인계할 때, 그때 이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규로 매입하거나 또는 뭐 자산관리 회사의 변경 등으로 재산관리를 신규로 수주해가지고 인수받을 때 인수인계 관련 자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인계 시간표, 그리고 뭐 체크리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서류 체크리스트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종합설비 현황표, 협력업체 명부, 뭐 비상 연락망, 자본적 지출 공사 보고서, 임대차 현황, 임대료 명세서, 입주사 비상 연락망, 정산 기준, 명의 변경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인수인계 리스트 뭐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예시를 해보면 뭐 시설관리 인수인계 리스트는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뭐 세금 공과금, 인허가 서류, 계산서, 뭐 보험, 협력업체 등을 갖다가 이제 인수인계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설비 현황표에는 뭐 이런 것들, 여기 저 137쪽에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뭐 건물의 개요, 뭐 전기, 방제, 기계, 기계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설비 현황표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매각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산관리자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할 때, 그때는 이제 재산관리를 신규로 수주해가지고 인수받을 때 인수인계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매각 시점에서 발생하는 정산 기준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입 매각의 정산은 뭐 대상 부동산의 중개 업무를 수행할 업체가 매각 계약서에 반영을 하긴 하지만 중소형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 잔금 치르기 전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자산관리자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매각 시 사전 협의 항목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뭐 선지급된 임관리비, 그 다음에 일일 주차, 월정 주차와 관련된 게 이제 수입이 되겠죠. 전기, 수도, 가스, 뭐 보증금 관한과 같은 비용,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도로점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금과 같은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협의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임대차 관리도 이제 자산관리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부동산 임차에서 사용하는 임차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게 건물 관리 규정이라든지 주차 관리 규정, 그리고 임대료 명세서 및 임차인 현황도, 재계약 서비스 수수료, 냉난방 비용, 임대 가능 면적 관리, 미수금 정산, 입주사 만족도 설문조사, 각종 약정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뭐 자세한 것들을 이제 좀 적어 놓긴 했는데요. 그냥 좀 건물 관리 규정 같으면 좀 기본적인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개폐 시간, 냉난방 및 승강기 운행 기준, 전기 및 수도 사용, 열쇠 관리, 주차장 이용, 내부 공사 지침, 뭐 게시물 관리, 비상시 대처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 관리 규정에 포함이 되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주차 관리 규정은 이제 뭐 시간 주차, 일일 주차, 정기 주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명세서, 임대차 현황도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임대차 관리할 때 필요한 자료이다. 그래서 좀 계속 작성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 서비스 수수료,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위탁자, 뭐 주로 이제 신규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 투자자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 업무는 자산관리자가 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재계약 서비스 수수료는 어떻게 할런지 투자자와 자산관리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비용, 그 다음에 임대 가능 면적 관리,
그리고 미수금 정산, 뭐 입주자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우리도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그냥 의뢰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하다 보면 그 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장점은 파악을 한다 뭐 해도 뭐 개선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점은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면 이게 그 재산 관리할 때, 자산 관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약정서가 있는데요. 뭐 시설물 양도 양수 약정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상복구 합의서, 그리고 이제 정산 약정서, 그 다음에 전대 동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차 관리할 때 이제 그 수반되는 약정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 부동산 자산관리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오프라인 온라인 혼용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온라인으로다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래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학기에는 아마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대면 강의로 모두 전환이 될 듯 싶은데요. 뭐 여러분들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저를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죠 또 재수강을 통해 가지고 저학년 과목 들으시면 저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그때 되면 또 취업을 했노라라고 하면서 아마 또 수업에 많이 빠지시긴 할 것 같긴 하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4학년 강의 이걸로 이제 아마 제 모습은 제 강의는 아마 다 끝이 날 것 같긴 한데요. 좀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오프라인 강의를 못해서 더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 조금 기억을 하시고 실무하실 때 이제 많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